기본서 페이지 177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장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부터 살펴보면 이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회사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라.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업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이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이 주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장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동네에서 슈퍼라는데 고객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해서 업무보장 설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슈퍼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전부 다 안 합니다. 오직 개업공에서만 업무보장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장 설정 의무가 이게 법령상 특유한 제도고 또한 개업공에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개업공에서를 믿고 중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손해배상 책임부터 살펴보면 개업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첫 번째, 개업공회사 등이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이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을 해서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의뢰인에게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세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요건과 이 두 번째 요건과는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개업공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업공회사 등이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니까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개업공회사 너한테는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왜 개업공회사에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느냐? 그만큼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개업공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는 4명이 앉아서 고수업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고수업은 항상 4명이 쳐야 되는 거죠. 예, 한 사람 광 팔아야 되니까.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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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4명이 앉아서 고수업을 치고 앉아있으면 의뢰인은 이 4사람 중에서 누가 개업공회사 사장님인지 모르죠. 개업공회사라고 이마박에다가 개업공회사 띠두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업공회사라고 이름표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사람 중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장님, 개업공회사원이 중개 의뢰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개업공회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중개사무소를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개업공회사에게 어차피 네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네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한테는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네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해갖고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중개사무소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네, 무과실 책임. 요 밑에 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 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요게 3번 나오면 요거 1번 나와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알아두되 이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도 한번 가볼까요? 너무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가도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개업공회사 등이 중개행위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회사의 중개행위는 중개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 체결까지가 중개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행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회사의 중개행위는 중개계약 체결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 여기가 이제 중개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업공회사들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이행 부분을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개업공회사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주고 원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으면 중개는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행 부분은 이거는 원래 당사자 책임입니다. 지들 책임이지 개업공회사가 개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업공회사는 이 이행 부분을 관여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 이행 부분을 관여하다가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개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개업공회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회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회사가 잔금을 받아갖고 저기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중개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그나마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보증에서 손해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개업공회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기 중국으로 튄 놈이 국내에 재산 남겨놓고 갈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합니다.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이행 부분을 관여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이행 부분을 관여했을 때 이것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 되겠죠. 접수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행 부분을 관여하다가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어도 이것도 중개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개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게 재산상 손해라고 딱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라고 했을 때는 재산상 손해건 정신적 손해건 불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거를 재산상 손해라고 딱 명문으로 규정하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든 말든 이거는 법령상으로 알 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민법. 그래서 이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업무보증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업무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보증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업무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재산상 손해라고 딱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증을 설정해 있다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업무보증을 설정해 있다는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한 증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서 규정이 문제가 될 때는 앞에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틀린 거고 앞에가 부드럽게 가면 맞는 겁니다. 즉, 개업공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등록한 층에 신고해야 한다. 그대로 읽었어요. 개업공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등록한 층에 신고해야 한다. OX? 예, 동그라미. 공부를 참 잘하시네요. 다시, 개업공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반드시 등록한 층에 신고해야 한다. OX? X.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한 층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X죠? 부드럽게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야,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진짜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는 농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과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제일 먼저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개인인 개업공개사죠. 누구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을 하는 경우는 안전성이 있는 걸로 공탁을 해야 되겠죠. 어음으로 공탁한다. 부도나버리면 별 볼 일 없죠. 주식으로 공탁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역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는 현금이나 또는
국공채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데 우리나라 개업공회사들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업무 보증을 설정할 때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쓸까요? 네, 공제. 이 공제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유독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좀 잘 들어서 주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특별시만 유독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공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현금으로 갖다 넣어야 되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은 법인개업공에서는 주된 사무소에서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인개업공회사가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5억 이상. 항상 주된 사무소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시 법인개업공회사가 분사무소를 2개를 설치했다.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4억 이상. 법인개업공회사가 분사무소를 총 4개를 설치했다.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6억 이상. 1개를 설치했을 때는 3억 이상.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번 시험에는 분사무소를 몇 개를 설치할까요? 5개. 5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7억 이상. 7억에다가 콕 찍어 갖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3개를 설치했던 게 옛날에 15회 시험, 2개를 설치했던 게 18회 시험, 4개를 설치했던 게 23회 시험, 1개를 설치한 게 24회 시험, 그리고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하면 5개. 이 룰을 보면은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기출문제를 무시하고서 문제를 내면은 분사무소 2개 설치하는 게 이게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출문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게만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게 내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이 틀, 이것만 잘 알아둬도 법령 및 실무는 충분히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개인인개업공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이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인개업공에서도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왜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되도록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완화시켜 줬느냐? 이뻐섭니까? 이뻐할 일은 없죠.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저기 앞쪽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와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 지역농업협동조합 생소하시죠? 근데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단위농협협동조합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위농협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 농산물의 생산, 유통, 보관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판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누구로만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원만으로만 제한된다는 얘기죠. 중개 대상물은 농지로만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만 중개할 수 있으니까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도 완화시켜 준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업무보증을 설정했다가 업무보증을 변경하는 경우,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공제에 가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를 보증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한순간이라도 보증이 설정되지 않는 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보증을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기간만리에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재설정이라는 것은 이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배우시고 나면 개중에 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인계업공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라고? 얀마 내가 1억 원이 있으면은 다른 사업하지 왜 중개업하려고 이 고생하니? 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공탁은 현금으로 1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제와 보증보험은 1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1년 공제료 보증보험료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내면은 1년 동안 1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만 원 내고서 1년 동안 보증을 받았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증에 가입해서 보증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재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만리에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재설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증의 변경과 보증의 재설정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자동차 보험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이고 이거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근본 성질에선 차이가 있지만 이 개념에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LG화재에 가입했다가 삼성화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LG화재에서 삼성화재로 바꿀 때 삼성화재 가입이 먼저입니까? LG화재 해지가 먼저입니까? 가입하고 해지해야 보증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제에서 보증보험으로 바꾸고자 할 때 공제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해지해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 1년 단위로 가입하죠? 그러면 기간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재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제한 규정이 있게 되는데 개업공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회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탁이라는 것은 돈을 현금으로 법원에다가 맡겨두는 겁니다. 법원에다 맡겨두는 건데 개업공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이 공탁금 낼름 회수해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이 보증이 안 되죠. 그런데 의뢰인은 개업공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그 전에 중개행위를 근거로 해서 개업공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오늘까지 불법행위 잔뜩 해놓고 내일 가서 폐업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예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그 전에 중개행위를 근거로 해서 개업공예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탁금 내려면 회수해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이 보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찾아갈 수 없도록 회수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3년인데 그러면 이게 왜 3년입니까? 3년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3년이 적당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을 뭘로 바꿔서 5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3년을 다시 몇 년으로 바꿔서 1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져도 되겠죠. 그 전에 5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멍청한 출제위원들이 다시 5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오면은 몇 년? 1년. 1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 따지는 건 이건 강사들의 몫이고 3년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업무 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살펴보는 먼저 개업공예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중개 업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이 되면 일단 이 분쟁이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분쟁의 계속 중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잘잘못이 정해져서 분쟁이 종료가 돼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죠. 네가 80% 잘못했고 내가 20% 잘못했다. 이렇게 분쟁이 종료가 돼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분쟁은 양당사 간의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면 분쟁은 종료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죠. 소송의 결과 뭐가 나옵니까? 판결문이 나오면 분쟁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각종 조정조서가 있게 되고 각종 화해조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 인락조서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거를 줄줄이 외우지 않더라도 객관식이니까 찍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양당사 간의 분쟁이 발생이 되면 양당사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면 분쟁은 종료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소송의 결과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분쟁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이 분쟁 해결 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형제가 분쟁이 발생이 돼서 소송을 제기해 갖고 판결문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겼든지 불문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형제 아니죠. 그런데 형제가 분쟁이 발생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까지 가기 전에 형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형제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송 외에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정과 화해가 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는 제3의 단체에서 양당선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해서 합의에 이끄는 방식입니다. 화해는 양보한다는 얘기죠. 양보하는데
지들끼리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관 앞에서 하는 겁니다. 법관 앞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화해하게 되면 분쟁은 종료하게 됩니다. 청구 인락조서는 그냥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을 해서 수락했다는 조서입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겠죠. 분쟁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고 개업공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개업공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구상권 행사하면 그럼 뭐해로 업무보증 설정하니? 말 된다 안 된다? 지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업무보증 설정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험 하면은 뭐니 해도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구상권 행사하지 않던데. 맞죠? 근데 이거는 보험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보증이지. 이건 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도 이게 업무보험이 아니라 업무보증이죠. 보증이니까 이 보증기관은 그냥 보증 서준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채무자, 의뢰인은 채권자, 친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쓰셨습니다. 친구가 돈을 못 갚고 나자빠지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에게 청구하죠. 보증인이 갚을 수밖에 없죠? 보증 썼으니까. 갚고 나서 친구한테 네 빚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다시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친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쓰셨다고요. 친구가 돈을 못 갚고 나자빠지면은 보증인이 책임져야지. 보증 썼으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인이 빚을 갚고 나서 친구한테 네 빚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다시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내놔라. 이거를 유식한 말로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했으면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다 진다? 개업공예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예사를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개업공예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안 되면 재산이 없으면 개업공예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BJ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인터넷도 나가는데 여기다가 배짜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BJ 그러면은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거지 개업공예사를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험하고 보증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 보증은 의뢰인을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거지 개업공예사를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개업공예사가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이제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개업공예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즉
개업공개사가 1억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2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고의과실로 2억의 손해를 끼쳤으면 의뢰인은 2억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건 얼마? 1억. 그러면 1억 손해배상 해주고 1억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죠. 손해배상 해주고 구상권 행사합니다. 나머지 1억은 개업공개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1억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억 개업공개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개업공개사가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한번 했으면 보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손해배상을 했으면 보증은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보증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을 재설정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여기서는 요거 15일 이게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15일. 그러면 15일을 이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더 작은 숫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다 하면 뭘로 바꿀까요? 10일.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는 숫자로 바꿉니다. 더 큰 숫자로 바꿔서 틀린 문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30일.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0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왔고 30일로 바꿔서 또 틀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일로 바꿔서 맞는 지문이 나오고 10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일로 바꿔서 맞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는 그거는 강사들이 나중에 찍을 때 분석하는 거고 15일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요만큼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입니다. 요만큼에서 한 문제. 요건 좀 범위가 내용이 좀 많죠. 그래도 요만큼에서 한 문제면은 할만한 거죠. 부동산 공법은 한 문제 맞추려면 이만큼 공부해야 되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해도 뭐 한 문제 맞출까 못 맞출까인데 법령 및 실무는 요만큼에서 이제 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내년 10월까지 칠판에 쓰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진 않고 여기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빼먹은 부분은 1, 2월 달 과정, 3, 4월 달 과정에서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1, 2월 달은 안 들어도 된다. 이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7페이지에 보면은 이 기본서책은 학원에서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없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가지고 다니세요. 어차피 뭐 기본서 볼 거 인문서 보고 또 기본서 보느니 처음부터 그냥 기본서 보는 게 나은 겁니다. 이게 내년 10월까지는 계속 이거를 갖고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이거를 에스크로 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에스크로 제도. 근데 이 에스크로 제도는 여기서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배우시죠? 아직 안 배우셨죠?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시는 에스크로 제도는 미국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에스크로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는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미국 제도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필요 이상으로 접목시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알아두시는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미국 제도니까 영어를 쓰겠죠.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법령 및 실무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제도니까 한글을 쓰겠죠.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는 2000년 1월 28일 법령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부동산 거래계약 관계는 이행관계가 매수인에게 불평등하게 이행관계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즉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매도인. B를 매수인. 그러면은 매도인이 좋습니까? 매수인이 좋습니까? 아, 이거 정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취향대로 하나만 선택하세요. 매수인, 매도인. 네, 매수인.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A와 B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금을 수수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통상 누가 지급합니까?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지급하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중도금 누가 지급해요?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지급하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는데 잔금 누가 지급해요?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A는 잔금까지 다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등기를 이전해 주게 되죠. 그때서야 등기를 이전해 주게 되는데 등기 이전이 물권 변동에 성립요건, 효력요건, 대항요건 어디에? 성립요건. 뭐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라는 얘기는 매도인의 부동산이 매수인 거가 되는 시점이 등기 이전 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행관계가 매수인에게 상당히 불평등하게 이행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지급해줘야 그때서야 등기를 이전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거래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해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될 수 있는 거래 사고가 매도인은 돈을 갖고 어떻게 해라? 야, 튀어라. 계약금, 중도금만 받아갖고 그냥 튀면은 매수인은 대책 없죠. 두 번째는 중도금까지만 받아갖고 이중매매라는 불상사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B 거, C 거. 이게 이제 민법을 조금 배우셔야 이제 쉽게 접근하시는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예요. 아,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게 돼요. 옛날에 친구랑 손 붙들고 사이좋게 학교를 가는데 친구가 야, 돈 봐라. 이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잡았던 손 뿌리치고 다이브해서 돈을 먼저 딱 주웠습니다. 친구가 우기죠? 뭐라고 우깁니까?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주웠다. 이 돈은 누구 거?
예, 주순 사람이 임자. 이제는 민법을 배우시니까 왜 주순 사람이 임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죠? 왜 주순 사람이 임자? 예, 점유. 뭐 어떤 학원에서는 뭐 매장물 발견, 뭐 유실물 습득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먼저 갖추는 사람께 되는 겁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예요? 동산. 점유예요, 점유. 그래서 주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등기. 그래서 A가 부동산을 이중매매해서 B라는 사람에게 팔아먹고 C라는 사람에게 또 팔아먹었으면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추는 사람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등기한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C가 먼저 등기하면 이 부동산은 C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계약금 중도금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죠. 근데 B는 계약금 중도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B 입장에서는 평생 번 돈입니다. 평생 번 돈이 매도인 잘못 만나서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이게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민법을 좀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 계약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은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받은 계약금 중도금 어떻게 해야 돼요? B한테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 날강도가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엄청 고생을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해주고는 도저히 두 다리 뻗고 못 자겠죠. 이러면 매도인이 돈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중매매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해제됐을 때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불안하다고 매도인이 집 앞에서 텐트 쳐놓고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지켜서 된다면 그 짓이라도 하겠지. 평생 버는 돈인데. 근데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해 주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법이죠. 그러면 개업공에서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했을 때 왜 매수인이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고 공시법에서 배우십니다. 법령 및 실무는 나중에 중개실무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인 에스크로우 제도를 통해서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이 이행관계가 불평등하게 이행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이행관계를 평등하게 해주자는 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한 거는 어떤 게 평등한 것이냐? 일요일 날 댁에서 쉬시는데 사모님들이 점심때 라면 끓여 먹게 슈퍼에 가서 라면 사오라고 시키시면 라면 사러 간다 안 간다? 간다? 가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하루 종일 나돌아다니니까는 일주일 내내 나돌아다니니까 일요일은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갖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놉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러 나가자. 싫다. 그럼 저기 저수지에 산책이나 한번 갔다 오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옷 사줄 테니까 백화점 구경이나 한번 하고 오자. 그것도 싫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 다음에 늙어서 보자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 있기는 없다. 나이 들어서는 또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쁜 딸내미가 갔다 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근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라면값 들고 라면 사러 가는데 문제는 평생 홍태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슈퍼에 가서 라면을 한 번도 안 사본 겁니다. 이러면 라면을 어떻게 사야 되나?
슈퍼 주인한테 라면 값을 먼저 주고 라면 주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하자니 안 될 것 같죠? 슈퍼 주인이 돈만 받고 라면 안 주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라면을 먼저 집어오자니 이제는 슈퍼 주인이 가만 안 있겠죠? 슈퍼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손님이 라면 갖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고민하다가 내가 학원 다니면서 좋은 거 배웠지. 배운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글자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예, 동시이행 이렇게 배우셨죠. 동시행이니까 제가 신시니까 무슨 라면? 신라면. 슈퍼 주인 보고 신라면 들고 앞에 와서 쓰라고 해서 한 손으로 라면을 받고 한 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라면 살 때 꼭 이렇게 사세요. 신라면으로. 이게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대금은 동시행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동시행 관계로 만들어 주자는 게 계약금 등의 반환치 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매수홀인은 매도홀인에게 수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해 줬죠. 지급해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급해 줬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지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개업공예사 명의로서 금융기관, 공제조합 또는 신탁업자 다음에 무슨 글자? 등에요. 등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할 것을 개업공예사는 거래 당사에게 어떻게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예사는 거래 당사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고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시켜놨다가 매도홀인에게 예치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고 매도인에게서 매수로의 등기 이전을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요거를 어떻게? 예, 동시행. 이거를 동시행 관계로 만들어 주자는 게 계약금 등의 반환치 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부동산 사기는 발붙일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어디는 욕심내지 않는다. 잔금에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기꾼이 양심이 있어서 잔금에 욕심내지 않았던 것이냐? 아니죠. 그동안 거래계에서 잔금은 등기 이전과 동시행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에 욕심내려고 하면 등기 이전 과정에서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받아갖고 눈물을 머금고 잔금은 포기하죠. 그리고 그냥 튀는 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시켜 놨다가 등기 이전과 동시행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부동산 사기는 발붙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자는 게 계약금 등의 반환치 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가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시켜 놓고 보니까 매수홀인은 별 불만이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것을 예치시켜 놓는 거니까 불만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불만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불만이 생기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았으면 판 계약금을 받아다가 자기가 살 집을 계약하는데 다시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인지 모식갱인지 해서 돈은 예치시켜놓고 한 푼도 지급해주지 않는다. 매도인에게 불만이 생기면 이 제도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일정한 요건에 이 돈을 미리 인출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은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을 하고 이 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인출해다가 자기가 살 집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거죠. 또한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돈은 누가 갖고 와야 됩니까? 해제되면 매수인이 다시 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일정이가 인출해 갔으니까 부족하죠. 이 인출해 간 돈을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를 확실하게 돌려준다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뢰인은 이 돈 안심하고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보증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자는 얘기인데, 예치 명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6명, 개업공개사까지 해서 총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첫 번째 개업공개사,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보험회사, 네 번째 신탁업자, 다섯 번째 채신관서, 여섯 번째 공제사업자, 일곱 번째 에스크로우 회사. 이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 7명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되는 이유 1번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2번 안 외워도 시험에 나오면 찾을 수 있으니까, 2번 안 외우셔도 되겠죠.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외우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에서 이거 줄줄이 외우지 않더라도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찍을 수 있게끔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 7명 중에서 가장 불안한 명의가 누구?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빚쟁이다. 빚쟁이가 빚독촉을 받게 되면 내 돈 남의 돈 가리지 않겠죠. 이 돈을 이적으로 인출해서 개인적인 빚 갚는 용도로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적으로 인출하지 않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워낙 빚쟁이다 보니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금만 해놓으면 자동납부로 여기저기 쫙쫙 빠져나간다. 자동납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누구 돈인지 이거 확인하고 빠져나간 거 아니죠? 그러면 곤란하니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고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고 개인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예요. 없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억을 예치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위반해서 이 10억을 인위적으로 인출해갖고 저기 중국으로 튀면 어떻게 되니? 개업공개사 잡히면 업무상 횡령죄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교도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 당사자들은 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막막하죠. 평생 벌은 10억을 개업공개사 교도소 보내는 걸로 탕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개사는 예치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당의 보증을 설정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업무보증에서 살펴본 요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 선택하는 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억을 예치할 때는 10억 상당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업무보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면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튀면은 여기 보증에서 책임지니까 거래 당사자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증을 설정하려면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실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것은 매수인을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치하는 거니까 벼룩이도 뭐가 있으면? 납작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쯤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벼룩이 납작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첫째 시간에도 나왔었죠. 확인 설명 의무에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일반 물건거래에서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궁금증을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어느 집에서나 가보 1호일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물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인 개업공개사의 의무로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해야 될 일인데 개업공개사의 의무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이전에는 벼룩이도 뭐가 있으면 납작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쯤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을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의인,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의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으면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겠죠. 이랬을 때 기준을 잡을 때 누가 벼룩이 납작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실비의 부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건 돌아서면은 가물가물하죠. 특히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아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볼 때쯤 되니까 이게 취득의뢰인도 배운 것 같고 이전의뢰인도 배운 것 같고 헷갈리죠.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잡을 때 누가 벼룩이 납작이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바로 실비의 부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안 잊어버립니다. 또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업자 등이에요. 등자가 들어가니까 세 개 기관이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전부 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험회사에 예치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최신관세에 예치하면 최신관세에 예치해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 최신관세에 예치해도 된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잉에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살펴봤는데 한 문제 나와줘야 맞겠죠. 근데 이 멍청한 출제위원들이 29회 시험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습니다. 한 29회 시험까지 한 5, 6년 정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30회 시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31회 시험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시험에 꼭 나온다.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아하니 그림도 참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면서 자칭 그림 잘 그렸다고 자랑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행에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살펴봤고, (191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게 이제 3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공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2번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동그라미. 보호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아까 예치명의자 7명 중에서 보험회사 있죠? 그 다음에 계약공에서는 거래당사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X. 권고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계약공에서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수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이 정답.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강의를 듣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내년 10월까지 강의를 들으면 특별히 예습 복습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가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